미국장이 하루 만에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숫자를 뜯어보면 장면이 조금 다릅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0.6%, 나스닥은 마이너스 1.2%였는데 다우는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락이라는 단어보다 돈의 이동이라는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미국장인데 안에서는 기술주에서 빠진 돈과 다른 섹터로 옮겨간 돈이 완전히 다른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장을 단순한 공포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기보다 그동안 너무 편했던 AI와 반도체 쏠림의 숙제검사가 들어온 날에 가깝다고 봅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AP뉴스 기준으로 6월 16일 미국장에서 S&P 500은 0.6% 하락했고 나스닥은 1.2% 밀렸고 다우는 0.6% 오르며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짜 폭락장이었다면 셋이 같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우가 버티고 기술주와 반도체가 집중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빨간색이 많다고 바로 시장 전체가 망가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백화점 전체가 망한 게 아니라 특정 매장 앞에만 반품 줄이 길게 선 장면일 수 있습니다. 이날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렸던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보유 종목이 나스닥, 반도체, AI에 몰려 있다면 체감은 폭락장입니다. 하지만 지수 전체로 보면 돈이 사라진 것과 돈이 옮겨간 것은 다릅니다. 저는 이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폭락장은 현금화의 문제지만 돈의 이동장은 섹터 선택과 비중 관리의 문제입니다. 대응 기준부터 달라집니다. 특히 이날 핵심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습니다. 로이터 기준으로 이 지수는 하루에 5.7% 빠졌습니다. 나스닥보다 훨씬 강하게 밀렸다는 건 압력이 반도체에 집중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도체가 나쁘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올랐고 기대가 너무 빨리 쌓였고 그래서 작은 숨 고르기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I 장세는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의 왕자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메모리, 파운드리, 서버까지 연결된 큰 흐름이었죠. 그런데 왕자가 높으면 계단도 높습니다. 높은 기대가 붙은 주식은 좋은 뉴스에도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시장이 사람이라면 월요일에 야근하고 화요일에 바로 회식 끌려간 표정이었을 겁니다. 로이터 보도에서도 기술주가 S&P 500과 나스닥을 끌어내렸고 금융과 산업재는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나옵니다. 이건 단순 하락보다 섹터 로테이션에 가까운 그림입니다. 섹터 로테이션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돈이 줄 서는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어제까지 인기 많던 줄에서 빠져나와 오늘은 다른 계산대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유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날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 관련 완화 기대 속에 급락했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78.96달러, WTI도 76.05달러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보통 유가가 떨어지면 시장에는 좋은 뉴스입니다. 물가 부담이 줄고 운송비와 에너지 비용 부담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나스닥이 빠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좋은 매크로 뉴스가 나왔는데 기술주가 빠졌다면 시장은 다른 걱정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걱정이 밸류에이션, 실적 기대치, 그리고 FOMC 전 나타나는 경계감이었다고 봅니다. 반대 관점도 있습니다. 유가 하락이 결국 물가를 낮추고 금리 부담을 줄이면 성장주에 다시 유리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관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흐름만 놓고 보면 시장은 아직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유가 하락이라는 호재보다 기술주가 너무 앞서 달렸다는 부담을 먼저 본 겁니다. 이럴 때 개인 투자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지수는 별로 안 빠졌는데 내 계좌만 왜 이러지? 라는 문장입니다. 이 말이 나오면 보유 종목의 섹터 쏠림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지수보다 내 섹터입니다. S&P 500이 0.6% 빠진 날에도 반도체가 5.7% 빠질 수 있다면 내 계좌의 기준 지수는 S&P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 종목 대부분이 AI 서버, 반도체 장비, 메모리, 전력 인프라에 몰려 있다면 내 계좌는 사실상 작은 나스닥이고 작은 반도체 지수일 수 있습니다. 이건 겁주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준을 제대로 잡자는 겁니다. 체중계 위에 올라가 놓고 온도계 숫자를 보고 안심하면 안 되듯이 계좌도 맞는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전일 급등률입니다. 급등한 종목은 다음날 좋은 뉴스가 이어져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산 사람에게는 뉴스가 매수 이유가 아니라 차익 실현 이유가 됩니다. 이날 기술주 약세도 전날 강한 랠리 이후 나온 숨 고르기 성격이 있었습니다. 로이터는 전날 S&P 500이 1.65%, 나스닥이 3% 넘게 올랐다는 흐름을 함께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하락만 떼어서 보면 공포지만 전날 급등까지 연결하면 차익 실현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일기를 하루치만 쓰지 않고 며칠치 영수증을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거래 대금입니다. 가격이 빠졌다는 사실보다 얼마나 많은 돈이 빠지면서 밀렸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작은 거래로 빠진 하락과 큰 거래로 빠진 하락은 질감이 다릅니다. 급등주를 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는 날 거래 대금이 몰리고 빠지는 날 더 큰 거래 대금이 나오면
단기 수급이 돌아섰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구조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 같은 급락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별 급등주가 아니라 AI와 반도체 쏠림이 흔들릴 때 같은 일이 계좌 전체에 벌어질 수 있다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 21선이 아니라 21선 주변의 반응입니다. 선 하나를 신성한 주문처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빠른 상승 뒤에 주요 이동평균선을 깨는 방식은 꼭 봐야 합니다. 선 위에서 버티는 조정은 쉬어가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거래 대금과 함께 선을 깨고 반등 때마다 매물이 쏟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수급 변화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크포인트는 실적 추정치입니다.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실적 전망이 뒤따라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뛰는데 추정치가 멈춰 있으면 기대가 혼자 운동장을 너무 많이 돈 겁니다. AI 관련주는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실제로 늘고 있는 회사와 AI 이름표만 붙어서 같이 오른 회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표는 가볍지만 주가는 무겁습니다. 여섯 번째 체크포인트는 레버리지 ETF 비중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가 속도를 더해주지만 섹터 조정장에서는 계좌 흔들림을 두세 배로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을 오래 들고 있으면 단순히 방향만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변동성, 일간 재조정, 복리 효과까지 같이 따라옵니다. 생각보다 귀찮은 동거인입니다. 저는 이번 장에서 레버리지 비중을 아무렇지 않게 늘리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방향에 대한 확신보다 흔들림을 버틸 현금과 시간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날 다우가 오른 건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것을 경기민감주와 가치주 쪽으로 일부 돈이 움직인 신호로 봅니다. 모두가 도망간 게 아니라 줄을 바꿔 선 겁니다. 금융과 산업재가 강했다는 건 시장이 경기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술주가 쉬는 동안 다른 섹터가 받쳐주면 지수 전체는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폭락장과 돈의 이동장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폭락장은 좋은 섹터도 같이 팔립니다. 돈의 이동장은 비싼 곳에서 빠진 돈이 상대적으로 덜 비싼 곳을 찾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곧바로 가치주 시대가 왔다고 말하면 너무 빠릅니다. 하루 움직임은 단서의 집 판결문이 아닙니다. 시장은 판사라기보다 기분 변덕이 심한 감독관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단서는 중요합니다. 같은 날 다우가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고 나스닥과 반도체가 밀렸다면 시장의 질문은 경기 침체냐 아니냐보다 너무 비싼 곳이 어디냐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FOMC가 등장합니다. 금리 결정 자체가 동결로 예상되더라도 시장은 점도표와 기자회견의 어조를 봅니다.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가 흔들리면 성장주는 예민해집니다. 성장주는 미래 이익을 현재 가격으로 당겨오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할인율, 금리, 정책 발언에 민감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 월급을 미리 쓴 카드값 같은 구조입니다. 카드값 비유가 조금 아프지만 성장주 밸류에이션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미래가 더 좋아질수록 정당화되지만 금리와 실적 기대가 흔들리면 계산서가 갑자기 눈앞에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을 끝났다, 시작됐다, 둘 중 하나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세 가지 숫자가 이어서 확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도체 지수, 금리 기대, 그리고 실적 추정치입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지수의 반등 방식입니다. 단순히 하루 반등하는지보다 전날 빠진 폭을 얼마나 되돌리고 거래 대금이 어떻게 붙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리 기대입니다. FOMC 이후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나스닥 반등은 짧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적 추정치입니다. 특히 AI 관련 기업의 매출 전망이 계속 올라가는지 아니면 주가만 먼저 달려간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항상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좋은 기업도 너무 비싸게 사면 한동안 피곤합니다. 명품 가방도 정가보다 3배 주고 사면 기쁨보다 카드값이 먼저 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더 현실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시장을 사고 있는가, 섹터를 사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 기대를 사고 있는가? 이 셋을 헷갈리면 하락장에서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를 샀다면 미국 대형주 전체를 산 겁니다. 나스닥 100을 샀다면 성장주 비중이 커집니다. 반도체 레버리지를 샀다면 완전히 다른 동물을 키우는 겁니다. 같은 미국장이라는 말로 묶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위험은 다릅니다. 고양이, 사자, 티라노사우루스를 전부 고양이과 분위기라고 부르면 사육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제 관점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미국장이 망가졌는지를 볼 때가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돈이 빠질 수 있는 통로가 어디인지 찾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급등주를 따라 들어간 계좌라면 더 냉정해야 합니다. 급등의 이유가 실적인지 수급인지 뉴스인지 단순 기대인지에 따라 빠질 때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뉴스로 오른 종목은 뉴스가 식으면 밀릴 수 있고 수급으로 오른 종목은 수급이 빠지면 급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 오른 종목도 기대가 너무 높으면 발표 이후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급등주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한 주도주는 원래 비싸 보이는 구간을 지나갑니다. 문제는 비싸 보이는 이유가 실제 이익인지 분위기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저는 급등주를 볼 때 세 문장을 씁니다. 왜 올랐는가, 누가 샀는가,
빠지면 어디서 버틸 수 있는가? 이 세 문장에 답이 안 나오면 추격 매수는 속도가 아니라 운전 미숙이 됩니다. 이번 미국장도 똑같습니다. 왜 빠졌는가? 어디가 빠졌는가? 빠진 돈이 어디로 갔는가? 이 세 문장을 분리하면 공포가 조금 줄고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실제로 다우가 강했다는 건 시장 안에 아직 매수 의지가 남아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크게 밀렸다는 건 가장 뜨거운 구간에 온도 조절이 시작됐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한쪽만 보면 너무 낙관하거나 너무 비관하게 됩니다. 시장은 가끔 양손에 빨간불과 초록불을 동시에 들고 서 있습니다. 횡단보도면 큰일이죠. 그러면 앞으로 며칠 동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나스닥이 다시 고점을 회복하는지보다 하락 종목 수가 줄어드는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 반도체 지수가 반등할 때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모리, 장비주가 같이 살아나는지 봐야 합니다. 몇 종목만 반등하면 지수 반등이 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가 하락이 실제로 금리와 물가 기대를 낮추는지 봐야 합니다. 유가는 빠졌는데 금리가 버티면 성장주에는 생각보다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융과 산업재 강세가 하루짜리 피난처인지 며칠 이어지는 흐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피난은 우산이고 지속 흐름은 이사입니다. 다섯째, FOMC 이후 시장이 어떤 말에 반응하는지 봐야 합니다. 금리 동결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시장은 현재보다 다음 문장을 더 비싸게 삽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계좌 점검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 세 종목이 전체 계좌에서 몇 %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그 상위 종목들이 같은 테마인지 봅니다. 전부 AI, 전부 반도체, 전부 전력 인프라라면 이름은 여러 개여도 실질 위험은 하나일 수 있습니다. 셋째, 최근 한 달 급등률을 확인합니다. 많이 오른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많이 오른 종목은 기대가 높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기대가 높으면 실망 비용도 커집니다. 넷째, 손실을 감당할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가격이 빠진 뒤에 기준을 만들면 대부분 기준이 아니라 변명이 됩니다. 시장 앞에서 즉흥 연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섯째, 레버리지 ETF는 기간을 짧게 봐야 합니다. 장기 보유가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구조를 모르고 오래 들고 가면 방향을 마치고도 손익이 꼬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6월 16일 미국장은 전면 붕괴가 아니라 너무 뜨거웠던 기술주 쏠림이 식고 다른 섹터가 버틴 날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공포를 키우기보다 포트폴리오의 쏠림을 줄여서 보겠습니다. 지수보다 섹터, 섹터보다 보유 종목, 보유 종목보다 내가 감당할 변동성이 먼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분석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반도체 조정이 단기 숨 고르기인지 주도주 교체의 시작인지 숫자로 더블 체크해 보겠습니다.